너는 그래서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보상을 못하니? 방금 이 말들의 특징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있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었어. 나이 먹은 엄마가 나이 든 딸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여주인공이 독백하잖아요. 나는 그때 미처 몰랐었다. 그때 그 엄마도 젊은 여자였던 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4살, 5살, 3살이라고 하면 그 당시 부모 나이도 아직 기껏해야 30대 중후반이지.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정적이죠. 특히 젊은 성인기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간혹 어른이 돼서도,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건 중년기 이후, 노인이 돼서도 그 어린 시절의 성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 중에는 7순, 8순 어르신인데도 어릴 때 엄마한테 너무 사랑도 못 받고 고생을 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환경이 나의 생활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영향은 내가 철들기 전까지,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엔, 여기서 성인이라는 건 민증상 성인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내가 성인이 되고 심리적으로 독립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내 생활은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분노 조절의 문제. 흔히 행동과학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배운 대로 행동한다 그랬거든요. 왜 어떤 집은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노래방 가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큰 탁자에 모여서 전 부친 거 먹고 송편 먹고 젓가락으로 두들기면서 술 한잔도 하고 이러는 집들도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이모랑 고모랑도 싸우고, 시엄마 할머니랑 엄마도 싸우고, 아빠랑도 싸우고, 맨날 그러는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제일 익숙한 게 뭐예요? 화내는 방법엔 내가 도통에 있어. 옆에서 많이 봤어. 직관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야구 직관 많이 했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싸움은 대개 말로 시작을 하니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싸우는 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학교나 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을 통해서 화를 내서 내가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말싸움을 통해서 가족들 간 부부싸움 하면서 엄마가 아빠를 이겨먹는 걸 봤거든. 나도 그걸 해요. 왜? 보고 배웠으니까. 두 번째 행동 원칙은 나한테 이익이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말없이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회사 팀장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위에서 너무 혼나고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팀원들한테 짜증을 한번 확 냈더니 팀원들이 갑자기 빠릿빠릿해졌네. 이 일 3일은 걸리고 넉넉히 잡아 일주일은 걸린다고 하더니 내가 한번 짜증냈더니 다음날 아침에 돼 있네. 이거 필요하면 가끔 전략적으로 화를 좀 내야겠는걸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애기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들 안 사주는데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면 마음 약한 엄마들이 그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걔는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러겠지. 그리고 왜 둘이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남자애가 내 말 잘 안 듣는데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술 취한 척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잔 대로 다 하면 또 그러겠죠.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타고난 성격은 뭐다?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성격, 이게 디폴트, 자동차로 치면 깡통차가 있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옵션도 추가되고 새로운 튜닝도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라는 건 20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고 50살일 수도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받은 영향 때문에 지금도 이러고 사는 거라면 그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마음정비사가 제안하는 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어린 시절에 하다못해 똥을 싸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오냐오냐 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근자감이라 그러잖아요. 근자감이 타고나게 높은 사람과 근자감이 좀 낮은 사람은 조금 시작 자체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사춘기가 끝난 이후 넓게 잡아서 20살에서 한 25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최대한 길게 잡아서 30까지라고 칩시다.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디자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녀를 병들게 하는 부모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보상을 못하니? 무슨 얘기냐? 방금 이 말들의 특징 들어보신 적 있다고요? 큰일이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왜 그런 얘기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있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었어. 엄마가, 나이 먹은 엄마가 나이 든 딸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주인공이 독백하잖아요. 나는 그때 미처 몰랐었다. 그때 그 엄마도 젊은 여자였던 거를, 아니면 나이 어린 여자였다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뭐 4살, 뭐 5살, 3살이라고 하면 그 당시 기껏해야 부모 나이도 아직 30대 중초반이야. 아니면 뭐 기껏해야 30대 중후반이지 뭐. 아직 젊은 성인이었다는 거죠. 그분도 그분의 감정이 있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우린 알잖아요. 나이 50이 넘고 40이 넘고 70이 돼도 다 마음이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특히 뭐 10세 미만의 그 훈육을 받고 그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한테 뭐 육체적인 폭력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다든지 본인의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배설거로 삼는다든지, 왜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딸아들 모아놓고 남편 욕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이런 거면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그 딸은 남자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전가하는 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원래 직장 상사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직장 부하한테 자기 스트레스를 전가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잘리죠? 엄마는 안 잘리잖아. 엄마라는 이유로 나는 내 맘대로 내 자식한테 해도 돼?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식은 내가 원해서 이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게 아닌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지들이 좋아서 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성숙해서 본인이 도토리 주워서 먹을 수 있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키워주고 교육해줘야 될 책임감이 있는 존재가 부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자녀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나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가 내 욕을 받아줘야 되고, 심한 경우는 그 자식을 때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자기 스트레스에 겨워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가 100원짜리 훔쳤다고 엉덩이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났다고 애를 혼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는 뭐 미국 같으면, 외국 같으면, 뭐 우리나라도 요새는 잡아가죠, 부모를. 아니면은 분리를 시키던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미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연하게 자식한테, 꼭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미숙함으로 인해서 자녀한테 본인의 감정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듯이 털어놓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녀한테 본인의 힘든 부분을 물려주는 거랑 같아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되게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집안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부자 아닌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식들 보면 그렇다 그래서 뭐 자녀한테 돈을 많이 투자한 건 아닌데 자식이 굉장히 좀 여유롭고 마음도 되게 풍족하고 책도 많이 받고 되게 좀 여유 있고 너그럽게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꽤 부잣집 자손인데 되게 돈돈돈돈거리고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각박하게 좀 이렇게 가난하게 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영향이죠. 저한테 다니는 분 중에도 뭐 친구들 중에도 있죠. 자기가 보는 나이 젊을 때는 30대 40대는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스트레스인데,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식을 또 들들들들 볶는
부모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애기 10대 초반의 아기들한테 니들이 빨리 돈 벌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느니, 얼른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나를 도와줘야 된다느니, 자식들은 부모 도와줄 책임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노후 연금 삼아서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반대하고,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본인의 심리적인 배설구 플러스 노후의 일종의 보상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벙들게 하거나, 만약에 그 자녀가 정말 착하고 순진한 자녀라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자랄 것 같아요. 나이 먹고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이 중에는 부모님들도 계시겠는데, 내 자식이 마음 편하고 훨훨 날개 자랄 수 있는 만큼 다 본인 날개 키워서 본인이 날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고 싶잖아요. 나는 자라면서 미처 그런 여유가 없어서 날개 충분히 못 키웠고 충분히 못 날아다니는 어른이 됐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돈 많이 주고 마음대로 하게 해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뻐해 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북돋아 주고 칭찬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며느리와 딸하고의 대화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예고잘 얘기한 적 있나요? 예쁘다, 고맙다, 잘했다. 그거 말고는 할 얘기 없거든요. 직장 후배한테 넌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는 문제야야. 나는 바보야. 두 번째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저 인간 나 미워. 두 가지밖에 안 남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서도 아무리 내가 엄마지만 내가 아빠지만 내 자식한테 아유 저 자식 저거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더니 대학 졸업하고도 일도 제대로 못하네. 아이고 저거 대학 그거 꼴 같지도 않은 거 대학교라고 잘 다니긴 하네 라는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들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붙어 살지만 조만간 독립하겠죠. 그리고 원한만 남아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착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분의 날개는, 그 자녀의 날개는 그만큼 작아질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랑받지 못해서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좀 예민해지고 비슷한 환경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을 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도 화가 좀 나고 이러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거를 전혀 모르는 뭐 엉뚱한 후배나 엉뚱한 직장 동료한테 신경질 내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갑질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요, 없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 시절의 젊은 엄마나 젊은 아빠한테 가서 백투더 퓨처 영화에 나오듯이 그 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면서 가서 그 부모한테 자식한테 조금 더 잘하고 이뻐해주고, 아니면 그 자식을 그 과거의 나를 직접 만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상처 입지 말라고 토닥거리고 오고 싶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타임머신은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혹시 가지신 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부분은 그게 없고 한 군데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는 내 과거에 느꼈던 서운함과 섭섭함과 부모한테 혼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부모한테 칭찬받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은 이 마음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 나를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 든 내가 다 그 당시에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거 아니야. 그거를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를,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당시에 상처 입은 나를 내가 토닥거려 준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인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인정이라는 말은 우쭈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랬구나. 그때 부모한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고 칭찬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고 그래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때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나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었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한테 욕설을 했던 그 부모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의 삶이 위축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우울증이나 무기력 또는 분노 조절의 문제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심리 수련이나 명상 수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정비소라든지 무슨 상담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해주는 건 우리가 운동하면 되잖아요. 혼자서 스트레칭하고 PT 셀프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PT 받으러 다니고 운동 가르쳐주는 코치한테, 나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분한테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식으로 교정받으면서 내 과거의 나를 마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듯이 과거의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재포장,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재포장하고 돌아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뭐 제가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 법사님들은, 스님들은 더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땐 그랬구나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치매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치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치매라는 증상은 뇌가 가진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잖아요. 뇌는 기능이 굉장히 많죠. 뇌는 우리 그 생물학을 전혀 다 공부 안 한 사람은 없는데 다 까먹었겠지. 우리 뇌는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앞통수, 옆통수, 뒤통수 다 기능이 다르죠. 뒤통수 기능은 아시죠?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하죠. 그리고 바로 밑에 손에는 몸의 균형을 잡는, 그리고 정밀한 운동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손해가 있고, 우리의 옆통수는 산수 계산을 하거나 언어적인 표현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 리듬, 그 다음에 성격 컨트롤, 그리고 이 옆통수 깊은 곳에는 해마라는 곳이 있으니까 해마에서 뭐를 하죠? 기억을 다스리는 거를 담당하잖아요. 기억을 입력하는 입력기관이 있고, 앞통수에서는 뭐예요?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에서는 감정 컨트롤을 하고 행동을 조절할 때 욱 올라오는 감정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그 중간 뇌에서는 아주 크루드한, 그러니까 아주 거칠은 감정이 쭉 올라오고 언어적 행동이 또 올라와요. 거기는 감정을 만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손발을 움직이는 그 기관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손발을 움직이는데 좀 거칠어요. 거칠으니까 전두엽에서 그걸 자꾸 피드백을 줘서 약간 부드럽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두엽이 미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걸음걸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잘 못하고 가위질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가위질도 부드럽게 하다가 나이가 더 먹어서 파킨슨병이 생기면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이 뻣뻣해지고 가위질 같은 거 잘 못하고 걸음걸이 잘 못하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파킨슨병을 포함해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해서 무려 70가지가 된대요. 그 중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검사가 기억력을 포함한 뇌의 기능, 집중력, 판단력, 산수, 계산 능력, 그 다음에 그 판단하는 속도, 기억력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이런 각종 능력을 다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일정 점수보다 떨어져 있다, 치매기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원인 파악이에요.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하고 뇌 MRI도 찍고, 요새 페트 검사라 그래서 사진 찍으면 그냥 흑백 사진도 있고, MRI 사진 중에 빨갛고 파란 점이 찍힌 사진 보신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검사를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건데, 제가 70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흔한 거는 한 60% 정도는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성 치매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나이 먹으면 얼굴에 조금씩 기미도 끼고 알게 모르게 점적 자잘한 거 좀 생기잖아요. 그런 것, 검버섯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뇌의 세포 사이에 물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영양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세포막에 그런 것들이 점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끼는 거예요. 노폐물이 끼는 거죠. 노폐물이 끼니까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뇌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그 뇌세포가 죽어 있는 곳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 뇌세포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다 다른 거예요.
앞통수하고 기억력을 다스리는 곳의 뇌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또 금방 죽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뇌 손상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이제 특별히 막 어디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아도 노인성으로 생기는 그 뇌세포 손상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보기엔 기억력이 제일 먼저 떨어지죠. 그리고 집중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이게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 거고요. 두 번째로 흔한 게 혈관성. 우리 중풍기가 있거나 고혈압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 경우들 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건 좀 다른 게 뇌혈관이 어디서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 혈관이 잘못됐느냐에 따라서 그 치매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들 치매 그러면 기억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진단 기준을 보면 뇌가 가진 기능, 이걸 인지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지기능 중에는 언어기능, 기억기능, 판단력, 성격 컨트롤, 그다음에 대인관계 스킬 이런 거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꼭 기억력이 아니더라도 기존 정해진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또래에. 그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치매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치매는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치매는 완치될 수 없죠. 그거는 기계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한 10년 타면 요새는 자동차가 잘 나와서 한 10년 잘 정비하면 타잖아요. 근데 새 기계가 되나요? 새 기계는 아니죠. 새 차 때처럼 속력은 내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부품 자주 갈면 되는데 사람은 부품을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부품 일정 시기 지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부품이 지금은 뭐 있나? 있긴 있네요. 무릎 관절, 어깨 관절, 고관절, 그 다음에 각막, 우리 그 녹내장, 백내장 수술하니까 그런 거는 갈 수 있지만 우리 아직 뇌세포는 바꿔 낄 수가 없잖아요. 바꿔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천천히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치료는 지금 가능한데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이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완치라는 말을 쓰면 병원도 다시 안 오고 약도 다 끊고 예전의 내 모습 지금 예를 들어서 칠순 어르신이다 그러면 예전의 내 모습이라 그러면 50이나 한 40살 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뭐 꼭 뇌뿐이 아니라 관절도 그렇고 위장 기능도 그렇고 심장 기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자동차 5년 이상 10년 가까이 타려면 정비소 자주 가고 윤활유 자주 갈고 그 부속품들 갈 수 있는 부속품들 교환 품목들은 자주 바꿔주고 정비기사랑 친구 되고 그래야 자동차 오래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설사 치매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뭐 사람 못 알아보고 그러는 거는 말기의 얘기니까 오히려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약 잘 먹으면서 그 속도를 늦춰가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완치라는 말 따지는데 정신건강과 의사로서는 조금 억울한 게 그러면 뭐 당뇨병, 고혈압, 부정맥, 심장병 이거는 완치되나? 사람은 소모성 물건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가면 점차 약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30대 때 내가 좀 몸 기능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 느끼고 40대 때 느끼고 50대 때 느낀다 그러잖아요. 70대 때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인지 기능도 뇌의 기능도 신경계의 기능도 사실은 그 자연의 순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의학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를 뭐 거꾸로 갈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뭐 먼 미래에는 SF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뇌세포도 일부 갈아 낄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냥 천천히 자주 관리하면서 퇴화되는 속도, 보통 뇌 신경세포의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퇴행되는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치료하는 기본 치료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의사분들도 젊어지고 회춘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한다.
뭐 저속노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뇌의 인지 기능도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알츠하이머병은 정말 유전일까요? 알츠하이머병은 일부 유전성이 있죠. 대부분의 질병이라는 게 일부 유전성은 있는데, 뭐, 암 잘 생기는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치매 유전자라고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이제 아포 지단백 유전자라고 해서 제가 우리 뇌세포로 영양분이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나오다가 노폐물이 쌓이면 반점처럼 뇌세포 사이에 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매개하는 게 아포지단백이에요. 지단백이라는 건 지방질하고 단백질이 이렇게 꼭 우리 한천질, 우뭇가사리 한천처럼 말캉말캉하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방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서 여기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어떤 정보도 전달하고 다 쓰고 나면 빠져나오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게 빠져나오다가 유전자라는 게 이제 이게 잘 들어갔다 나오도록 그거를 가위질해서 조각내 주는 건데, 유전자 중에 이거를 가위질을 잘 못해서 중간에 좀 세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포막에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한번 설명 들으신 어른들, 가족들이 있으실 텐데 보통 결과가 2번, 3번, 4번으로 나오는데 유전자는 쌍으로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4번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뭐 조금 더 2배에서 3배 이상 더 많다고 그러고, 만약에 둘 다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치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방질하고 단백질이 우리 뇌세포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중간에 걸려서 이렇게 응고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소고기 구워 먹고 나면 소고기 거기 기름기 껴 있잖아요. 이게 유전자가 좋은 분들은 왜 우리 싱크대나 이렇게 그 설거지 하려 그럴 때 뭐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녹아서 내려가죠. 이게 이제 좋은 유전자인 거고, 거기서 치매 유전자가 조금 있네요라고 얘기하시는 말을 듣는 분들은 이게 찬물만 나오는 거야. 찬물만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가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굳어버리면 이 막에 잘 걸리겠죠. 그런 거라고 비교를 하면, 이게 꼭 정확한 비교는 아니에요. 또 정확한 비교를 해야지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비해서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치매 진단에 특히 노인성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리 고혈압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술, 담배 이런 거 다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예요. 원래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서 10명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이 넘어가면 80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10명 중에 4, 5명이거든요. 통계적으로. 조금씩 치매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조금 감소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부모가 치매가 왔나 보다, 우리 집은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거는 우리의 몸이라는 기계가 조금 오래 사용하면서 이제 약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좀 비교적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 중에 치매를 진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신경과와 모든 정신과 의사가 보는 건 아니고 치매를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셔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알코올성일 수도 있고 파킨슨일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일 수도 있고 혈관성일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원인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면 나빠지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평균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면 그냥 빠른 분들은 3년에서 7년 사이에 확 나빠진대요. 초기 치매에서 말기 치매까지 가는 게. 근데 그 치매를 늦추게 만드는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서 치료를 하면 그 기간이 10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4년, 15년 이렇게 늘어나면, 그러면 사람 몸도 늙는데 뇌세포는 안 늙겠어요. 다만 우리의 몸보다 뇌세포가 먼저 악화되는 게 치매인 거잖아요. 이건 제 나름대로의 정의예요. 몸은 시간에 따라서 늙는 건데 내 몸이 늙기 전에 내 뇌세포가 먼저 늙어버린 게 치매인 거니까 그 속도를 얼추 맞춰주는 거죠.
아직 우리 몸이나 뇌 세포를 안 죽게는 못 만들잖아요. 그 속도를 맞춰주는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치매 진단을 받고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면 어르신들이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고 길 잃어버리고 이런 정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동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전철역 반대 방향으로 타는 건 나도 요즘 그런데 훨씬 더 흔하고 또 손주들 이름 헷갈리고 이런 경우 있을 적에 혼내지 마세요. 왜 나이 먹으면 나이 든 자식들이 이제 엄마 아빠 혼내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딸이 나 많이 안 늙었는데도 나를 자꾸 혼내던데 부모 혼내지 말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약간 달래준다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10살짜리 아들들한테 얘기할 때 살살 달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른한테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설득하고 달래듯이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격도 세고 동의성도 강해서 병원도 알아서 잘 다니고 어쩔 땐 너무 병원 많이 다녀서 걱정인데 치매 진단까지 받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 병원은 잘 가는지 약은 잘 먹는지 그리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를 가끔 확인해 주세요. 체크하지 말고 체크하면서 부모 닥달하지 말고 슬쩍슬쩍 말투를 보거나 밥 제대로 챙겨 먹는지는 보면 알잖아요. 약도 그렇고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자녀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행이 되다 보면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중기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 약을 챙겨 먹거나 병원을 다니시거나 식사를 챙기거나 이러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하거나 형제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혼자 잘 살던 아니면 둘이 잘 살던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를 의논할 마음의 준비도 하시기 시작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우리가 병원을 다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 원상복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병원도 다시 안 오고 약도 다시 안 먹고 상담도 다시 안 받고 나 혼자서 모든 거를 할 수 없으면 나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자동차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 나면 정비소 가고요.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제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요. 제 선배한테 제가 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제 멘토한테 가서 제 성격은 괜찮은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함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함께 사는 삶은 내가 무조건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남들을 무조건 돕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내가 어려운 거를 상대방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함께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 동료나 내 가족 그리고 마음 정비사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